오늘날기에 남한에 있는 모든 인테리급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은 차기를 위해서 살려줘서는 안 된다 하는 명명하에 전부 다 사살하라, 죽여라 하는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다 잡아다가 수용을 시키는데 일정 건물이 그 이상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200여 명을 대전형무소로 이송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숫자를 다시 또 2차적으로 끌어모아서,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 몰살을 시켰어요.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야 했던 수많은 이들의 진실을 바라보고 새로운 화해의 길을 찾기 위해 1950년 9월 27일 그날의 기억을 다시 펼쳐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한 시간입니다. 함께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먼저 이번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하신 이남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사건은 앞에서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서천등기소 민간인 희생사건입니다. 시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이고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하기도 바쁜데 일부러 민간인들을 이렇게나 많이 희생시킨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근데 교수님, 근데 이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가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은 그 아주 효과적인 작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감되어 있는 그런 우익 인사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지방에 있는 그 서천의 향토사학자 이순광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삐라가 뿌려졌다는 거죠. 우리 상륙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들은 굉장히 허겁지겁 퇴각을 해는 그런 상황이고 지령이 떨어지죠. 유엔군 상륙 시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유엔군 상륙 시에 그 도움이 될 만한 주주가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지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시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급작스런 퇴각 전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초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대규모 희생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은 이 서천 등기소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이게 발굴이 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만 그때 당시에 한반도 전체가 다 불바다였습니다. 유엔군의 지주가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상륙했을 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 처형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이 내려졌으면 그때 당시엔 군인으로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한 군데를 찍어서 서천 말고 어디 뭐 전남 어디 경북 어디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 비이성적인 일이 저질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등기소 사건이 터진 그때 당시 제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 5살의 기억이 지금도 어제같이 머릿속에는 항상 맴돌고 필름처럼 돌아가는 입장이지요. 절간에 피신하러 가던 중에 좌익 세력과 인민군이 목총과 포송줄을 가지고 와서 묶어가지고 서천 내무소로 가시게 됐죠. 내무소에서 갇혀서 취조받고 고문받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도시락을 가지고 갔더니 아버님께서 그 도시락 안에다가 잡수시고 나서 메모지를 넣어서 보내셨더랍니다. 열어보니까 날씨도 더웠고 그래서 그동안 입은 옷이 때도 끼고 땀도 차서 남노하니 가로 입을 옷 좀 보내달라 하셔서 그날 어머니가
다음날 도시락을 싸면서 옷 갈아입을 옷가지를 같이 해서 도시락 2개를 둘째 형한테 줘가지고 둘째 형이 다시 걸어서 36길을 내무소를 찾아왔는데 내무소에 들어가서 도시락 전달하러 왔다고 하니까는 야, 이게 너희 아버지야? 내 아버지 여기 없어. 그러더랍니다. 서천 등기소에 수감돼서 희생된 희생자의 수 무려 250여 명이 되는데 이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천과 충남 지역에서 붙잡혔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라면 유엔군에 도움이 되는 인원만을 잡아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엔군의 지주가 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결국은 우익 인사들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학살하라는 명령이에요. 구분이 어차피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인민군 입장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차별 학살이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서천 등기소 같은 경우도 이미 체포돼서 우익 인사라고 이제 조사가 되어서 체포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학살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마다 어떤 특징이냐면 서로 원한 관계가 좀 있다. 특히 그 이 사건 이전에 우익이 좌익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건인 경우는 그런 원한 관계로 이제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을은 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복된 보복이 일어나고, 주로 많이 학살된 지역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좌우익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직접 실행한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11명이나 된다면서요? 예, 그 중에 그 7명이 정치보위부 소속이고요. 이제 남로당 위원장, 그다음에 내무서 부서장, 내무서는 이제 경찰서를 의미합니다. 정치보위부는 이제 뭐 검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학살을 했죠. 정치보위부라는 게 어떤 조직이에요? 당시에 숙청 업무를 맡은 그 부서가 북한 내무성, 그리고 북한 노동당 산하의 정치보위부에서 이 숙청 업무를 맡았습니다. 숙청 업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남로당 조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누구를 구분해라, 뭐 어떻게 학살하라,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맨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엔군의 지주가 될 만한 모든 요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그 범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확 넓어지니까 무차별적인 학살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노동당의 지시, 그게 가장 그 최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밖에 또 드러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김책 사령관의 어떤 그 문서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알아서, 그 방법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밤에 재빨리 해라. 이제 그런 문서가 옥구군, 전북 옥구군에서 발견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마다 가장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서천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 어떤 창고, 서천 등기소 창고에 같이 이렇게 몰아넣어서 하기가 가장 용이했던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당진 같은 경우에는 뭐 잔치를 벌여서요. 그 떡을 나눠주는데 떡에다 독을 넣어서 나눠줘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 그 사전에 알려져 갖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안 가서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뭐 대전 같은 경우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 안에 넣어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장 빨리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잔인하게 여겨지죠. 그야말로 아비규환인데요. 당시에 등기소를 석유를 뿌리고 화염을 시킬 때 주변에 민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가 주민들이 문구녕을 뚫고서 들여다보니까, 밖을 내다보니까 인민군들하고 그 쫄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을 지르고, 그러고서 불이 확 붙으니까 야,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환기통으로 조그마한 구멍을 어떻게 거기까지 사람이 올랐는지, 사람 손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방어기 위해 석유를 묻혀가지고 그 불에 불 붙여서
그 손을 지저대니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안에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만세 삼창이 우렁차게 터지면서 조용해지면서 지붕이 타기 시작해서 가라앉고 그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참 알아볼수록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신이 다 불에 탔으면 그 신원 확인도 좀 어렵고 시신 수습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천 등기소 같은 경우 이제 지붕으로 이렇게 막 벽이 타고 뜨거우니까 사실 안에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타고 이제 지붕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말씀이 오히려 지붕이 딱 터지면서 오히려 지붕 쪽에 가까웠던 분들이 까맣게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밑에 이제 사람들 밑에 깔려있던 분은 시신이 형태가 온전해서 많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신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금리를 보고 확인한다든가 특히 소지품 뭐 도장을 있다든가 혁대라든가 뭐 그렇게 아니면 키, 수염 심지어는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이게 가장 좀 인상에 남았는데 그 전날 아내가 그 남편 속옷에 고무줄이 끊어져서 그걸 이어졌는데 그 고무줄 이어진 거를 보고 이제 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렇게 해서 신원 확인했습니다. 결국 찾긴 찾으셨어요? 못 찾았지. 일주일 동안 했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집에 와서 찾을 길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해서 아버지 옷 의관장리에서 우리 산에 묘를 해놨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는 일표만 같이 어머니가 모셨다 이렇게 해서 비트 세우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희생자분들의 신원을 100%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럼 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네, 우선 다행인 게 서천 등기소 사건은 기록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있었어요. 우선 서천 경찰서에서 그 희생자 명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우리도 발굴했지만 심지어 미국의 그 기록 보존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도 유실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해서 그 서천 경찰서에 있는 명부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참고인 본인 신청인 조사하면서 신원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면 남아있는 유족들의 삶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특히 대부분이 가장을 잃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2배, 3배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이 이 트라우마, 삶의 전체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라는 이 트라우마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전체 다 규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만 당해도 그것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는데 이건 살아가다가 눈앞에서 자기 가장이 사라지는 상황을 정치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온몸으로 다 받아 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족에게. 네, 유족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많이 어려우셨다. 가장에 돌아가시고 많이 어려우셨다. 그런 내용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더 크고요. 그 이후에 계속 그 지역 공동체도 계속해서 반복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로 인해 한 마을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게 더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농민인데 아시겠지만 농민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마을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공동체 삶 자체가 이제 붕괴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때는 뭐 어떻게 갑자기 6.25 이제 닥치고 오니까 막연했죠. 나는 학교에 다닐 때인데 학교로 다닐 무도생이고 뭐 그때는 이제 막막하고. 우리 형님들은 그 이후에 가세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각자 참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일선에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과거나 현재나 어떤 것을 찾아보거나 알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었죠. 72년 한 사람의 인생이 황혼으로 접어들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현재는 서천군 서천중학교 교정 내입니다. 현장이 바로 이 학교 담 너머 뒤에, 바로 이 뒤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개인 소유 땅이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기가 좀 보안점이 있고 그래서 이 학교 교정이 그래도 여기가 좀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교육청하고 서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여기를 채택하게 됐죠. 큰 건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의 창고나 체육관이나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제강점기 말,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일제강점기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그냥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6.25가 터지다 보니까 그 건물들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도를 해오고 있던 중에 전쟁이 터진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대적 상황하고 풍경하고는 전혀 색다른 세상이었죠.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하는 명명하에 전부 다 사살하라, 죽여라 하는 지령이 떨어져 가지고 이미 1차에 다 정보 수집을 하고 소재 파악을 한 그 사람들을 전부 갑자기 이 좌익 세력의 현지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그 좌익 세대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앞장세워 가지고 인민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다가 수용을 시키는데 이 건물이 일정 건물이 그 이상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200여 명을 대전 형무소로 이송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숫자를 다시 또 2차적으로 끌어모아서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 몰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서천군이 가장 많은 피해자가 생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판결면에 신현대 씨, 신동현 씨, 추용태 씨, 이형순 씨, 저희 아버님, 신은장 씨. 이분들이 다 자손들은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김흥협 씨, 정의선 씨, 김대경 씨, 김향겸, 김동순님, 김인환님. 지금은 이제 서천이 생활 건지 돼버렸어. 때도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지. 그냥 참참히 들리지 우리는. 그런데 그냥 유족들이 성의가 없어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관심사가 적어요. 여기가 그렇게 말해도 그 유족들이 관심이 적어가지고 제일 늦게서 이것도 근데 다행히 그 협조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세우자 해서 적극 나서서 한 것이 일용탑이라도 이렇게 세우게 돼야지 이제 뒤늦게.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요. 그러면 여기 역대 회의장 스크랩을 해놨죠. 그런데 거기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내 이분 돌아가셨고 이 가족들은 지금 이제 지갑장이 죽었어? 네, 몇 년 됐어요. 참 그 사람이 대단하신 분인데. 보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증언을 다 했어. 그 사람이 아주 전국에 대해 뭐 그걸 증언을 했시오. 수당을 받아가며 있을 게 아마 그 사람. 그 사람은 수명했었는데 그 사는 사람이 지금 이갑산 씨 살아서의 증언을 얘기할 때 등기소 사건 같이 무지무지한 참상이 있었는데 그 유족들은 그때 당시 어렸었고 그 내용도 모르고 참 억울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국가에서는 진상조사를 해서 후세라도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좀 홍보도 하고 책자라도 만들어서 후세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시간이 지나면 유족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결국은 이렇게 다시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진실화해위원회 1기, 2기 이렇게 생겨서 활동을 했는데 만일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정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그대로 묻히고 기존에 있는 기록 그대로 믿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일부라도 규명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건 결정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보고서 전체 내용은 대단히 길지만 앞에 결정문과 관련된 요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제 결정 통지서가 가는데 이제 통지서의 내용이 이제 결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청자 대부분이 이제 진실규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누구누구고 이후에 어떤 판결을 받았고 어떻게 처벌을 받았나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실 결정문이 발표됐다고 해도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국가라는 존재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제1 의무입니다. 그게 존립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로서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 있든지 간에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보상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유족의 마음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약효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사과와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념의 대립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사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 소감 어떠세요?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 영상이 확대돼서 지금 우리 현실도 그렇고요. 항상 대립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막 응축되어서 속에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유족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한 국력 발전까지 이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면서 더 많이 알려지고 거기 통해서 더 많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동아시아 세계 냉전 이런 그 강대국 이런 이데올로기 이념적 대립이 그 약하고 힘없는 그런 한 마을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 점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도 현재도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념적 대립을 조장하는 그러한 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신념이 종교적 신념처럼 돼버리면
그것 역시 좀 마찬가지로 좀 개인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좀 이렇게 하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대립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은 자는 정의에 호소할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 산 자가 해야 할 일이다. 소설가 로이스 맥마스터 부요의 말입니다. 우리가 잊혀져가는 진실을 마주보고 올바른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잊혀져가는 희생자를 위해, 아직 아픔을 잊지 못하는 유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진실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지금의 우리가 만나야 할 진실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